통장에 남은 돈 8,300원. 김용건 씨는 ATM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71세 남자가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손끝이 떨렸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옥탑방. 겨울이면 이불을 3장 덮어도 추웠습니다. 폐지를 주워 하루 7,000원.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주택 당첨 문자가 왔습니다. 월세 6만 원. 이제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을 살아보니 알았습니다. 싼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복지주택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용건 씨가 살던 옥탑방은 계단을 4층이나 올라가야 나왔습니다. 71세 남자에게 그 계단은 매일 아침 넘어야 할 산이었죠. 무릎이 시큰거려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 했으니까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면 그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방 안 온도는 12도쯤 됐을까요? 난방을 틀면 전기세가 나왔습니다. 대신 내복을 2벌 겹쳐 입고 낡은 점퍼를 걸쳤죠. 부엌 한쪽에 놓인 전기밥솥. 어젯밤 지어둔 밥을 한 공기 퍼서 김치 몇 점과 함께 먹었습니다. 국은 끓이지 않았습니다. 가스비가 아까웠거든요. 식탁 위엔 고지서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펼쳐보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한 달 수입은 82만 원. 여기에 폐지를 주어 조금 더 벌지만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죠. 그는 고지서를 서랍 안에 밀어넣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해봐야 답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문을 열고 나서니 복도에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갔죠.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끝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손수레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재활용 수거함, 상가 뒤편 골목. 그렇게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걸었죠. 허리를 숙여 박스를 펼치고 페이지를 묶었습니다. 한 번 허리를 숙일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돈이 안 되니까요. 근데요. 이게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손수레가 폐지로 가득 차자 그는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바퀴가 덜컹거리며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시선이었거든요. 고물상 주인이 저울에 폐지를 올렸습니다.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12kg네요. 주인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넸습니다. 김용건 씨는 그 돈을 지갑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0,000원. 새벽부터 점심까지 걸어서 번 돈이 고작 10,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 앞을 지나가다 진열대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컵라면 1개, 김밥 1줄. 배가 고팠지만 그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손이 지갑 쪽으로 갔다가 멈췄죠. 편의점 앞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더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앉아서 숨을 고르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옥탑방 문을 열자 냉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지를 구겨 틈새에 밀어넣었죠. 하지만 바람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이불, 작은 식탁, 녹슨 가스레인지. 5년 전 아내가 떠난 뒤로 이 방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방 안은 더 추워졌습니다. 해가 지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죠. 전기장판을 약하게 켰습니다. 강으로 틀면 전기세가 무서웠거든요. 이불을 2장 덮고 누웠지만 등이 시렸습니다. 발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양말을 2켤레 신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이 방에서 쓰러지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 집들은 따뜻하겠지.
사람들은 밥을 먹고 TV를 보고 웃고 있겠지. 손끝이 시려워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할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았거든요. 아들도 바쁘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신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틀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전기세가 또 나올 테니까요. 밤 10시가 넘자 복도에서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청년이었을 겁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추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밤도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또 페이지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버티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그날 아침도 김용건 씨는 페이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지나다가 주민센터 앞을 지나치게 됐죠. 평소엔 그냥 지나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입구 유리문에 노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그 글씨가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손수레를 세우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글을 읽었죠. 만 65세 이상, 무주택 저소득 어르신.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6만 원. 6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내가 내는 월세는 40만 원. 6만 원이면 얼마나 숨통이 트일까. 손이 저절로 유리문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밀지 못했습니다. 보증금 1,500만 원. 통장에 있는 돈은 고작 300만 원. 턱없이 부족했죠. 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노란 종이만 바라봤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보증금은 나중에라도 어떻게든 마련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일단 신청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손수레를 한쪽에 세워두고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환했습니다. 안내데스크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죠. 김용건 씨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기요, 밖에 붙어 있는 복지주택 말인데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복지주택 신청하시려고요? 네, 그게. 한번 알아보려고요. 직원은 서류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신청서였습니다. 여기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소득 기준 맞으셔야 하고요. 김용건 씨는 신청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손끝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이거 작성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시면 가능해요. 경쟁률이 있어서 확실하진 않지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뜻 아닌가. 한쪽 테이블에 앉아 신청서를 펼쳤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득 현황. 빈칸이 많았습니다. 볼펜을 꺼내 한 글자 한 글자 적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죠. 지우고 다시 쓰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소득란에 적었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신청서를 다 쓰고 나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종이 한 장에 담긴 71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근데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러움이었을까요? 이 나이에 이런 신청서를 쓰고 있다는 게 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으니까요. 신청서를 들고 다시 안내데스크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요. 다 작성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네, 잘 작성하셨네요. 한 달 정도 후에 연락드릴게요. 한 달.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 고맙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밖에 세워둔 손수레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수레를 끌며 다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죠.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당첨되면 그때는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오후 페이지를 주우면서도 자꾸 생각났습니다. 월세 6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신청서 사본을 펼쳐놨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렸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그때까지 이 몸이 버틸 수 있을까?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희망이었는지 집착이었는지는 몰라도 말이죠.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한 달 후, 그 시간이 오기를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신청서를 낸 지 20날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용건 씨는 그날도 새벽부터 페이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손수레를 끌며 골목을 돌았죠.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언제쯤 연락이 올까? 혹시 떨어진 건 아닐까? 주머니 속 휴대폰을 몇 번이나 꺼내 확인했습니다. 문자도 없고 부재중 전화도 없었습니다.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한숨을 내쉬었죠. 오전 11시쯤이었을까요? 박스를 묶고 있는데 주머니가 진동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한 통. 발신자는 주민센터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자를 눌렀습니다. 김용건 어르신, 복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상세 내용은 주민센터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경을 벗어 옷자락에 닫고 다시 썼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선정되셨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수레 여빈도 한쪽에 털썩 앉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첨.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온몸이 떨렸죠.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손수레를 잡고 균형을 잡았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 응답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을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면 되니까요. 근데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당첨된 게 맞을까? 보증금은 얼마나 될까? 손수레를 끌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폐지를 다 주운 게 아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용건 씨는 휴대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기, 아까 문자 받았는데요. 복지주택 당첨됐다고.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김용건 어르신 맞으시죠? 네, 선정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섰습니다. 정말 제가 된 건가요? 네, 맞으세요. 이번 주 안으로 서류 준비하셔서 다시 오시면 됩니다. 직원이 안내문을 건넸습니다. 준비 서류 목록이 적혀 있었죠.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 그리고 맨 아래 한 줄. 입주 전 보증금 800만 원 입금 필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00만 원. 통장에 있는 돈은 300만 원. 5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밖에 세워둔 손수레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수레를 끌며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까의 기쁨이 순식간에 식어버렸죠. 500만 원. 어떻게 마련하지?
은행 대출은 나이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친구들도 다들 형편이 어렵습니다. 아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그 생각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 맑은 하늘이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졌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옥탑방 문을 열고 들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안내문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당첨은 됐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가.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가우면서도 무거웠습니다. 응, 나다. 지금 통화 괜찮나?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김용건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을 꺼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아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네. 아버지도 건강하시죠? 그래, 괜찮다. 너도 바쁠 텐데 일 열심히 해라.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도 몸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당첨이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했습니다. 500만 원. 어떻게든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김용건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거든요. 아들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그 정도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이틀 뒤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용건 씨는 통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이사를 갈 수 있구나. 이사 날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보름 뒤 오전 10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옥탑방에 있는 살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낡은 이불 2채, 전기밥솥 하나, 옷까지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스 3개면 충분했습니다. 짐을 싸다 보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71년을 살았는데 손에 쥔 게 이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벽에 걸린 달력을 떼어냈습니다. 5년 전 아내가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그 동그라미를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가봐야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 김용건 씨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이 보였습니다. 5년 동안 매일 걸었던 그 골목이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 계단을 오르지 않아도 되는구나. 오전 9시, 작은 용달차가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기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짐 이것뿐인가요? 네, 이게 다입니다. 기사가 박스를 들고 내려갔습니다. 김용건 씨는 빈 방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벽지가 누렇게 변색된 곳, 장판이 들뜬 곳, 창문 틈새에 끼워둔 신문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은 내 것이 아니었죠. 문을 닫고 열쇠를 빼냈습니다. 주인에게 반납해야 할 열쇠였습니다. 손 안에서 차갑게 느껴졌죠. 용달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골목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복지주택 단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건물 몇 동이 나란히 서 있었죠. 차가 멈췄습니다. 김용건 씨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행복주택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관리소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김용건 어르신 맞으시죠? 오늘 입주하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증금 입금 확인서, 신분증, 도장. 하나하나 확인이 끝나자 직원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402호입니다.
4층 끝에서 두 번째 방이에요. 열쇠를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 열쇠 하나. 그게 이제 내 집 열쇠구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이고 있었죠. 4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손잡이가 일정한 간격으로 달려 있었죠. 4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알고 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환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창문이 컸습니다. 햇살이 바닥까지 비쳤죠. 하얀 벽, 깨끗한 장판, 작은 부엌과 화장실, 옥탑방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김용건 씨는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새집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아래로 작은 공원이 보였죠. 벤치에 앉아있는 어르신들이 보였습니다. 여긴 정말 다르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용달 기사가 짐을 날랐습니다. 박스 3개를 방 한쪽에 내려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건 씨는 기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기사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새 집에 처음으로 혼자 남은 순간이었죠. 박스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꺼내 방 한쪽에 폈습니다. 전기밥솥을 부엌에 놓았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었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옷장 문도 잘 열렸고 수도꼭지도 새 것이었죠. 화장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손잡이가 벽에 달려 있었습니다. 변기 옆에도 손잡이가 있었죠. 이런 것까지 생각했구나.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짐 정리를 끝내고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내 집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벽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잘 되는 모양이었죠. 이불 위에 누워봤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흰색 천장이었습니다. 이제 좀 살 수 있겠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쁜 눈물이었는지 서러운 눈물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용건 씨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1세에 맞이하는 새 출발이었죠.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용건 씨는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새 집에서 맞이하는 첫 아침이었죠. 창문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어제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복도로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식당 운영 시간 오전 7시 9시, 점심 12시 1시, 저녁 6시에서 7시. 한 끼 4,000원 현장 구매. 4,000원. 그 숫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 먹는 것보다는 싸겠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밥 냄새가 났습니다. 따뜻한 냄새였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테이블이 10개쯤 놓여 있었고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한쪽에 배식대가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직원이 서 있었죠. 김용건 씨는 배식대로 다가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어제 이사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여기 식권부터 끊으셔야 해요. 저쪽 창구에서 구매하시면 돼요. 직원이 가리킨 곳으로 갔습니다. 작은 창구가 있었고 또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식권 한 장 주세요. 네, 4,000원입니다.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거스름돈과 함께 식권을 건넸죠. 식권을 받아들고 배식대로 갔습니다. 직원이 식판을 건넸습니다. 쌀밥,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따뜻한 밥이 한 공기 가득 담겼습니다. 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뜨끈한 국이었죠. 밥을 한 숟가락 뜨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죠.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반납했습니다. 나오는 길에 다시 한번 안내문을 봤습니다. 한 끼 4,000원. 그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한 끼 4,000원. 하루 3끼면 12,000원. 한 달이면 36만 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꺼내 계산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6만 원. 관리비는 아직 모르지만 전기세, 수도세 합쳐서 한 7만 원쯤 될 겁니다. 식비 36만 원. 합계 49만 원. 손끝이 멈췄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에 기초연금 32만 원. 한 달 수입은 82만 원. 하지만 여기서 49만 원을 쓰면 33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생각보다 빠듯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마음속은 왠지 답답했죠. 옥탑방에서는 월세가 4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는 6만 원, 34만 원이나 절약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식비가 이렇게 많이 나갈 줄은 몰랐죠. 저녁때가 됐습니다. 다시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권을 끊고 밥을 받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혼자 앉아 계신 남자 어르신이 보였습니다. 나이가 비슷해 보였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어르신도 함께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몇 층이세요? 어르신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4층입니다. 아, 저도 4층이에요. 어제 이사 오셨죠? 네, 맞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함께 탔습니다. 처음엔 좋아 보이는데 살다 보면 또 다르더라고요. 어르신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식비가 만만치 않아요. 한 달이면 꽤 되거든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4층에서 내렸습니다. 어르신은 복도 반대편으로 갔고 김용건 씨는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식탁에 놓인 계산 종이가 보였습니다. 49만 원이라는 숫자가 또렷했죠.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월세가 싸다고 좋아했는데 결국 나가는 돈은 비슷한 거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될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직접 해 먹으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부엌을 둘러보니 가스레인지도 없었습니다.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만 있었죠. 국을 끓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할까? 방은 따뜻한데 마음은 자꾸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4,000원을 내야 합니다. 모레도 글피도 매일매일 그 돈이 나간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새 집의 첫날은 기쁨보다 걱정이 더 많았던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용건 씨는 복도를 걷다가 엘리베이터 옆 게시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장의 안내문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죠.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외부인 숙박 절대 금지, 음식 조리 시 환기 필수 냄새 민원 주의, 세탁기 사용 시간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 복도 및 공용공간 정숙 필수, 반려동물 사육 금지. 글씨가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위반 시 경고 조치 및 퇴거 가능. 김용건 씨는 안내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규칙이 많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식비를 아끼려고 했거든요. 배가 고파 짐 속에 컵라면을 꺼냈습니다. 전기포트로 물을 끓였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넣고 뚜껑을 닫았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복도 순찰을 돌던 관리인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관리인이
복도 쪽을 가리켰습니다. 냄새가 새어나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용건 씨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관리인은 짧게 주의를 주고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라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김이 식어가고 있었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둘러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다 먹고 나서 그릇을 치웠습니다. 냄새가 남을까봐 문을 한참 열어놨습니다. 의자로 앉았습니다. 라면 하나도 마음대로 못 먹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때쯤 빨래를 하려고 세탁실로 갔습니다. 복도 끝 작은 세탁실이 있었죠. 세탁기 2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 대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빈 세탁기 옷을 넣고 세제를 부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죠.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의자로 앉아 기다렸습니다. 옆 세탁기를 기다리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인사만 가볍게 나눴죠. 할머니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탁이 끝났습니다. 옷을 꺼내 바구니로 담았습니다. 복도로 나와 빨랫줄로 널었죠. 방으로 돌아오는 길. 다시 한번 게시판을 봤습니다. 안내문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근데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을까요? TV를 보고 있는데 옆방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김용건 씨는 TV 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다시 TV 볼륨을 조금 올렸습니다. 또 벽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TV를 껐습니다. 조용한 방 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 하나 마음대로 낼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 방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손주들을 볼 생각 벌써 설렜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아들이 아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손주들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였지만 김용건 씨 귀로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죠. 아들이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웃음소리가 방 안 가득했죠. 저녁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오늘 여기 자고 가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김용건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외부인 숙박 금지. 게시판 붙어있던 문구가 떠올랐죠. 여기는 안 된단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유를 물었지만 김용건 씨는 규칙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일어섰죠.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아들이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손주들이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까까지 가득했던 웃음소리가 사라졌죠.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따뜻한 방이었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주차장 아들 차가 출발하는 게 보였습니다.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손으로 창문을 짚었습니다. 유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을까? 따뜻한 방과 싼 월세. 그 대신 잃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식탁로 앉았습니다. 빈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 아들이 마시던 컵이었죠. 손으로 컵을 만졌습니다.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계속 차가웠죠.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집이 아니라 그냥 방일 뿐이구나. 아들이 돌아간 그날 밤, 김용건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복지주택단지,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 고요했죠. 이곳으로 오길 잘한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권을 끊고 밥을 받았죠. 평소 자리로 앉으려는데 누군가 손짓했습니다.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남자 어르신이었습니다. 빈자리로 앉았습니다. 어르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가족분들 오셨다 가셨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복도 지나가다 봤어요. 애들 웃음소리 들리던데. 김용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이어지지 않았죠. 어르신이 국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딸이 와서 하룻밤 자고 가려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 말 김용건 씨 가슴속 답답함을 건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어르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힘들어해요. 규칙도 많고 답답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익숙해져요. 정말 그럴까요? 완전히 좋아지진 않아요. 그냥 견딜만해지는 거죠. 엘리베이터 앞까지 같이 왔습니다. 어르신이 4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끔 로비에 앉아 있어요. 심심하면 내려오세요. 그렇게 말하고 어르신은 복도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용건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창가로 앉았습니다. 견딜만해지는 것. 그게 전부일까? 오후가 됐습니다. 방 안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로 했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소파가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 쪽 어르신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빈 소파로 앉았습니다. 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옆 소파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침 세탁실에서 봤던 분이었죠.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사탕 하나를 건넸습니다. 김용건 씨는 받아들었습니다. 사탕을 입 안 넣으니 단맛이 퍼졌습니다.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딸이 멀리 산다는 얘기였습니다. 1년 한 번 올까 말까 한답니다. 김용건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 떨림이 느껴졌죠. 여긴 따뜻하긴 한데 그게 다예요. 할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다들 비슷한 마음이구나. 로비 다른 어르신들도 보였습니다. 누군 신문을 보고 누군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편안하지만 외로워 보이는 얼굴들이었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김용건 씨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함께 탔습니다. 할머니는 3층로 내렸고 김용건 씨는 4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했죠. 저녁때가 됐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침 만났던 남자 어르신이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로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내일 오후 복지관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했죠. 김용건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2층 로비서 만나요. 어르신이 손을 들어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 위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아들과 손주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슴 한쪽이 여전히 아팠죠. 하지만 오늘 만난 사람들도 떠올랐습니다. 로비 할머니, 식당 어르신. 다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이곳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견딜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복지관 프로그램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내 집이니까요. 그날 밤은 어제보다 조금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김용건 씨는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약속했던 남자 어르신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함께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옆 작은 복지관이었죠.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입구 게시판에 어르신 소통 프로그램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2층 작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의자가 둥글게 놓여 있었고 어르신 대여섯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빈자리로 앉았습니다. 복지사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죠. 오늘은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복지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어떤 분은 요즘 무릎이 아프다고 했고 어떤 분은 손주 자랑을 했습니다. 김용건 씨 차례가 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이사 왔습니다. 아직 적응 중입니다. 짧게 말했지만 복지사가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다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커피와 과자가 놓인 테이블 앞 모였습니다. 로비에서 봤던 할머니가 옆으로 왔습니다. 종이컵 커피를 건네며 작게 웃었죠. 오늘 오셨네요. 네, 처음이에요. 자주 오세요. 혼자 있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 말이 가슴속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복지관을 나와 복지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갔던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있어요. 또 가봅시다. 네, 그러죠. 엘리베이터로 헤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가로 앉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생각보다 괜찮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2번 더 갔습니다. 조금씩 얼굴이 익어갔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죠. 오늘 오후 들르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김용건 씨는 반가우면서도 조금 걱정됐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쫓아보내야 하나. 오후 3시쯤 아들이 왔습니다. 이번엔 아이들 없이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로비 앉아서 이야기해요. 아들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김용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창가 소파로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들이 가방 속 과일을 꺼냈습니다. 사과 몇 개였죠? 껍질을 까서 건넸습니다. 애들은 학원 가야 돼서 못 왔어요. 다음엔 데리고 올게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 아이들 학교 생활. 평범한 대화였지만 마음이 편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현관밖까지 배웅했습니다. 아들이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이번엔 마음이 덜 무거웠습니다. 로비에서라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아들이 두고 간 사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를 들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여전히 달았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살만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 프로그램 갔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죠. 복지사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산책 프로그램이 생긴답니다. 몇 분이 신청했습니다. 김용건 씨도 손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단지 입구로 모였습니다. 5명 어르신과 복지사였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근처 공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걷다 보니 숨이 찼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혼자 걷는 것보다 함께 걷는 게 나았죠. 공원 벤치로 잠시 쉬었습니다. 복지사가 물을 나눠줬습니다. 돌아오는 길,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얼굴로 스치는 바람이 상쾌했죠. 단지로 들어서니 식당 밥 냄새가 났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용건 씨 일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침 산책, 식당 밥, 복지관 프로그램, 그리고 가끔 로비로 내려가 사람들 만나는 시간. 여전히 규칙은 많았습니다. 여전히 답답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창가로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건물 창문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안 나 같은 사람이 있겠지. 비슷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이불 위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편해졌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지는 하루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김용건 씨는 이제 복지주택 생활이 몸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죠. 7시. 세수를 하고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아침 산책 함께 다니는 박 씨, 로비에서 자주 마주치는 윤 할머니, 복지관 프로그램 같이 가는 최 씨.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앉았죠. 밥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죠.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복지관 프로그램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창가로 앉았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단지 공원 벤치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문득 옥탑방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4층 계단을 오르내리던 그 시절, 겨울이면 손끝이 얼어붙던 그 방. 지금은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렸습니다. 방 안은 항상 따뜻했죠. 하지만 뭔가 잃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유였을까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눈치 봐야 했습니다. 손주들이 와도 하룻밤 재울 수 없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면 살만했으니까요. 근데요,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이란 게 뭘까? 완벽한 곳 찾는 게 아니라 덜 불편한 곳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일요일 괜찮으세요? 애들 데리고 갈게요. 그래, 좋다. 로비 내려와 있을게. 네, 그럼 오전 10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벌써 기다려졌습니다. 예전처럼 방 안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로비에서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오후가 됐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윤 할머니가 소파 앉아 계셨습니다. 옆자리로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사탕 하나를 건넸습니다. 늘 주머니 사탕을 가지고 다니셨죠. 고맙습니다. 사탕을 입 안 넣으니 단맛이 퍼졌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했죠. 한참 후 할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2달쯤요. 적응은 됐어요? 네,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 속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식당으로 올라갔습니다. 박 씨와 같은 테이블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박 씨가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산책 가냐고요? 김용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식탁 위 사과 1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주 아들이 두고 간 것이었죠. 아직도 먹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사과를 들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조금 물렁해졌지만 여전히 달았습니다. 창가로 앉았습니다. 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불빛들이 하나씩 켜졌죠. 2달 전 이곳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던 그날.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죠. 규칙도 많았고 돈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곳으로 오길 잘했습니다. 옥탑방 추위 속 떨지 않아도 됐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무릎 아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불 위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1년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죠.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하루, 하지만 살아낼 만한 하루.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또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아침 산책을 나갈 겁니다. 식당 밥을 먹을 겁니다. 로비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이곳이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옥도 아니었죠. 그저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조금 덜 추운 곳, 조금 덜 외로운 곳,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낮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트로트였죠. 옛날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가사가 귀로 스며들었습니다.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감정이 북받쳐 올라온 것뿐이었죠. 라디오를 끄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빡 누군가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제 그 소리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편안했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또 살아갈 겁니다. 이 복지주택 안에서, 이 작은 방 안에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김용건 씨는 창가로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죠.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옥탑방 이불 3장을 덮고도 떨던 그 겨울. 창문 틈새마다 신문지를 끼워 넣던 그날들. 지금은 달랐습니다. 난방이 잘 돼서 내복 한 벌이면 충분했습니다. 식탁로 앉았습니다.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월세 6만 원, 관리비 7만 원, 식비 36만 원, 약값 4만 원, 한 달 53만 원이 나갔습니다. 수입은 82만 원, 남는 돈은 29만 원.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옥탑방 때보다는 나았죠. 무엇보다 추위와 싸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오는 날이었죠. 일찍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식당 밥을 먹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창가 소파로 앉아 기다렸습니다. 10시쯤 됐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과 손주들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김용건 씨는 두 팔 벌려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가 세상 어떤 난방보다 따뜻했죠. 아들이 짐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소파로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로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김용건 씨와 아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응, 괜찮다. 이제 좀 익숙해졌어. 다행이네요. 처음엔 걱정 많이 했는데. 나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젠 할만하더라.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김용건 씨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2시간쯤 함께 있었을까요? 아들이 시계를 봤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손주들이 다가와 안겼습니다. 작은 손이 김용건 씨 손을 꼭 잡았죠.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갔습니다.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소파로 다시 앉았습니다. 아까까지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리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조용했죠. 하지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으니까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가로 앉았습니다. 복지주택 3달.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실망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달랐거든요. 월세가 싸다고 좋아했는데 식비가 비쌌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규칙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습니다. 이곳도 나쁘지 않다는 걸요. 완벽한 곳은 없었습니다. 옥탑방도 그랬고 복지주택도 그랬습니다. 다만 덜 힘든 곳을 선택하는 것뿐이었죠. 밖을 내다봤습니다. 공원 벤치박 씨가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용건 씨도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식당 함께 밥 먹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비 말없이 앉아 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밥을 받아 테이블로 앉았습니다. 박 씨가 옆자리로 왔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했죠.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빨간 글씨 안내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답답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불 위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지주택. 월세 6만 원이라는 말 듣고 눈이 번쩍 떴었죠. 드디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보니 알았습니다. 싼 게 다가 아니라는 걸요. 식비, 규칙, 제약, 생각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싸우지 않아도 됐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무릎 아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옆방 누군가 듣고 있는 모양이었죠. 그 소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안이 됐습니다. 누군가 옆 살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복지주택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옥도 아니었죠. 그저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견딜만한 곳. 조금 덜 춥고 조금 덜 외로운 곳. 71년을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완벽한 곳 찾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지금 있는 곳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요.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김용건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진짜 웃음이었죠. 내일도 또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아침 산책을 나갈 겁니다. 식당 밥을 먹을 겁니다.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잠이 찾아왔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지주택 6만 원. 그 숫자 뒤 숨겨진 현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속에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잠시나마 제 이야기가 당신 하루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주택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살만한 곳이라는 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겨울 이야기였습니다.